안녕하십니까. 제12회 사회복사 1급 기출문제 사회복지 실천론 두 번째 강의를 시작합니다. 문제 유형은 B형입니다. 2교시 모두 다 B형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사회복지 실천론의 14번 문제부터 이 시간에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문제입니다. 자, 14번 문제는 이 면접 과정에서 바람직한 질문은 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런 내용이 다 사례거든요. 사례인데 이러한 것들이 있을 때는 꼼꼼하게 생각하면서 한 번에 끝내셔야 됩니다. 두 번 읽으시면 이게 맞는 것 같기도 해서 한 번을 읽을 때 정확하게 꼼꼼히 살피셔야 됩니다. 우리들은 보통 바람직하지 않은 질문으로 폭탄형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유도 질문이라든지 아니면 왜라는 질문, 이유를 물어보는 거 있죠. 꼭 취조하는 듯한 느낌,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바람직하지 못한 질문이다. 이렇게 우리가 배웠어요. 첫 번째, 그 친구를 따돌리고 싶은 생각이 애초부터 마음속에서 서서히 일어나고 있었던 거죠. 이게 바로 유도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유도형 질문이다 이렇게 말해요. 유도형 질문,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바람직하지 않다를 X로 했어요. 그 다음에 아들이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겠다고 약속했는데도 불구하고 끊어요. 아들을 방에 가둔 이유가 뭐죠? 라고 했어요. 이유는 왜 그거죠. 원인을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 원인을 물어보는 질문에 해당되는 왜라는 질문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포함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들을 방에 가둔 이유가 뭐죠? 라고 했을 때는 취조하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이 많이 풍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왜라는 질문에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왜라는 질문에 포함될 수 있어서 이것도 바람직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지난 세월 동안 남편의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 오셨죠? 라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바람직한 질문의 형태죠. 지난 세월 동안, 과거입니다. 그 다음에 남편의 폭력에 어떻게 대처해 오셨냐 물었어요. 해결 중심 가족 치료에서 나오는 뭐죠? 대처 질문입니다. 무슨 질문이다? 대처 질문이라 하죠. 바람직한 형태의 질문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약속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직업훈련에 빠진 것은, 끊으세요. 그냥 귀찮았기 때문인가요? 라고 했어요. 이것도 유도성이 있죠. 자, 귀찮았기 때문인가요? 아예 그냥 처음부터 사회복지사가 뭐 했죠? 결정을 하는 듯한 느낌을 줘버리고 있죠. 그래서 이것도 유도형 질문에 해당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의사는 뭐라고 그러던가요? 아들을 왜 때렸으며 그때 누가 같이 있었죠? 라고 했어요. 이거는 질문이 여러 가지가 들어갔기 때문에 폭탄형 질문에 해당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왜 때렸으며 라고 했잖아요. 따라서 이것도 왜라는 질문과 연관성이 있습니다. 왜라는 질문과 연관성이 있어서 이것도 잘못된 형태라고 말할 수 있죠. 4번 지문에 보면 직업훈련에 빠진 것은 그냥 귀찮았기 때문인가요? 라고 했습니다. 유도성도 있으면서 원인을 캐묻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을 해봤을 때 유도형이나 원인을 따지는 왜라는 질문이나 폭탄형 질문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아내시면 이 문제는 쉽게 풀어낼 수 있을 겁니다. 답은 3번이 바람직한 질문의 형태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서요. 3번으로 답을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15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례관리의 개입 원칙입니다. 사례관리 문제는 반드시 출제가 되는데요. 죄송합니다. 자, 사례관리는 반드시 문제가 출제되는데, 자, 개입의 원칙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어요. 사례관리 원칙은 기본적으로 연계성이라든지 다양한 서비스를 주는 포괄성이라든지 장기적 개입의 지속성이라든지요. 그 다음에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 존중이라는 거. 이게 이제 자율성 극대화라 해요. 다른 말로 자율성 극대화 이런 말을 쓰죠. 그 다음에 제가 이제 하나 더 쓴다면 개별화라는 게 있습니다. 개별화해라 라고 하는 거죠. 클라이언트의 욕구의 다양성을 생각해서 개별화를 해야 한다. 자, 이러한 것들을 게하트가 말한 사례관리의 개입 원칙 5가지라 하고요. 여기 있는 서비스의 표준화 체계와 이런 것은 없습니다. 사례관리 원칙에 이런 것은 들어있지 않다. 그래서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저는 사례관리의 개입 원칙을 전공서적에 있는 내용까지 죄다 써드리겠습니다. 사례관리는 자원의 책임, 사례관리자의 책임이 중요해요. 그래서 책임성이 있습니다. 자원을 연계해 줬을 때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접근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효율성이라는 것도 중요하죠. 경제적 효율성이라는 것도 전공서적에 나와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까지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답은 4번입니다. 15번은 사례관리의 개입 원칙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16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례관리의 문제 계속 들어갑니다. 사례관리의 특성이 아닌 것은 이라 했습니다. 서비스의 접근성, 앞에서 말씀드렸죠. 접근성 향상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공적 부담의 확대 추구, 아닙니다. 사례관리는 민간 자원이 들어가는 겁니다. 따라서 공적 부담의 확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예, 이해되셨죠? 이걸 제가 오답노트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경제적 효율성을 생각해 주시면 돼요. 국가는 비용 부담을 적게 하면서 많은 민간 자원이 도와주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적 효율성 증진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그 다음 개인과 환경의 변화를 위한 노력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개인은 사례 관리를 받는 클라이언트, 노인이나 장애인 이런 분들이 들어갈 수 있죠. 그 사람의 변화뿐만 아니라 환경의 변화를 위한 노력도 해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공식적 또는 비공식적 자원의 연계와 조정. 중요한 건 이거잖아요. 자원 연계 조정이 사례 관리에서 아주 중요한 간접적 개입입니다. 무슨 개입이다? 간접적 개입이죠. 이 간접적 개입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례 관리는 이렇게 정리하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복합적인 문제를 가진 개인의 자원 획득이라든지 활용 능력 이런 것들을 강화시켜주는 것이 바로 사례 관리라고 배우셨습니다. 답은요 2번이 답이 돼요. 사례 관리 문제가 그리 어렵게 출제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충분히 맞출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나왔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17번 문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7번 문제는 최근에 잘 나오고 있는 국가 자격 제도에 관한 건데요. 우리나라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제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국가 자격부터 기억을 해볼까요? 자, 국가 자격입니다. 국가 자격에 사회복지 관련 국가 자격 제도는 두 가지가 있나요? 네, 사회복지사가 그렇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바로 보건복지부 장관과 연관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정신보건법에 있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바로 국가 자격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자, 그러면 1번에 사회복지사 자격 나와서 네, 후보가 되고요. 정신보건사회복지사가 나왔죠. 이번에 후보가 되고요. 자, 3번을 쭉 읽다 보니까 노인사회복지사 자격이 있어요. 이거는 국가 자격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한국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 이것도 마찬가지 국가 자격입니다. 그 다음에 학교사회복지사 제도 자격시험 있죠. 이거 국가 자격 아니에요. 학교사회복지사는 국가 자격이 아니에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것은 법적 자격이 아니라는 겁니다. 법적 자격이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국가 자격이라고 하는 것은 어느 정도 법적 자격이 되어야 되거든요. 법적 자격이 되어야 국가 자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1번 사회복지사 자격은 1급, 2급으로 운영됐다? 아니요. 3급이 있죠. 그래서 이게 틀렸다. 그 다음에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아신 대로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에 한해서 수련 과정을 거쳐서 시험을 볼 수가 있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에 관심 증가. 그건 맞지만 노인 사회복지사 자격 제도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사회복지사 1급 국가시험은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관장하고 있다. 그럼 이 관장이란 단어가 있는데 이 관장이란 단어가 아주 애매모호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회복지사 1급의 관장은 보건복지부가 관장부서라고 봐야 돼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은 보건복지부 장관 이름으로 나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관장은 보건복지부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자격증 발급은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하고 있죠. 그래서 자격증 발급, 보건복지부의 위임을 받아서 자격증을 발급하고 있는 것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입니다. 한국사회복지협의회가 아니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정확하게 정리하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1급 국가시험의 관리 운영을 하고 있어요. 관리 운영, 시험의 관리 운영은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고 있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정확하게 나누어서 말씀을 드릴게요. 1997년부터서 학교사회복지사 자격이 실시되고 있다.
2014년 현재 10회 시험이거든요. 우리 시험이 12회잖아요. 그러면 2년 뒤에 이루어졌다. 우리 사회복사 1급 시험은 2003년부터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12회예요. 그러면 학교 사회복사는 지금 10회란 말이에요. 따라서 매년 한 번이 있는 겁니다. 2005년부터 이루어졌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돼요. 2005년부터 2년 늦게 이루어졌다. 그리고 2014년 현재 10회 시험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17번에서 옳은 것 찾기였죠. 답은 2번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시험장에서 쉽게 풀었을 것 같아요. 정신보건사회복지사는 1급 자격증이 있는 사람만이 도전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2번이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8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기능주의 학파가 있고 진단주의 학파가 있습니다. 옳은 것 찾기라고 했어요. 기능주의 학파와 진단주의 학파는 역사에서 상당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시험 문제 나올 수 있다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는데, 자, 진단주의 학파, 기능주의 학파가 진단주의 학파가 먼저 등장하죠. 1920년에서 50년까지잖아요. 그래서 1920년대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1930년대에 바로 1930년대에 기능주의 학파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50년까지 이 두 가지가 분화기를 맞습니다. 딱 분화가 돼요. 30년 동안에 진단주의 학파는 미국의 대공황은 몇 년도입니까? 1930년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930년대예요. 그러면 대공황이 29년에서 39년까지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대공황 이후에 진단주의가 나타났어요. 이전에 나타났어요. 이전에 나타났죠. 이전에 등장한 게 바로 진단주의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돼요. 프로이드와 연관성이 있거든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1번 탈락. 그 다음에 2번 기능주의는 쉽죠. 성장 가능성, 성장의 심리학. 그러면 기능주의, 오토랭크의 기능주의 맞습니다. 기능주의 학파는 클라이언트의 생활력, 힌트, 히스토리, 뭐죠? 과거가 나왔어요. 히스토리는 과거 아닙니까? 역사니까. 따라서 클라이언트의 생활력을 강조하는 것은 과거 중심 뭐예요? 진단주의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저는 이후가 틀렸고 그 다음에 여기에 기능주의가 틀렸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진단주의 학파는 현재, 그 다음에 개인의 동기에 대한 이해를 증시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개인의 동기는 분리되고자 하는 의지와 연관성이 있는 단어예요. 동기는 의지를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의 경험을 중시한다겠죠. 기능주의입니다. 기능주의가 바로 현재와 의지를 강조합니다. 진단주의 학파 아닙니다. 두 학파 간의 논쟁은 1970년대에 와서 비로소 종식되었다. 두 학파 간의 논쟁, 두 학파가 서로 반대거든요. 이 논쟁은 펄먼에 의해서 종식이 됩니다. 펄먼에 의해서 종식됩니다. 펄먼은 뭐죠? 문제 해결 모델입니다. 무슨 모델? 문제 해결 모델. 문제 해결 모델은 아시는 대로 이 펄먼은 진단주의 학파였어요. 그래서 진단주의 입장에서 기능주의를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문제 해결 모델이 됩니다. 이 년도가 1957년이거든요. 따라서 70년대가 아니라 1950년대라 해야 됩니다. 1950년대에 이 두 학파의 논쟁이 왜 같이 합쳐지는 시기가, 즉 부분적으로 통합하는 시기가 문제 해결 모델 때문이니까 여기서 1957년이니까 50년대에 종식되었다 그래야지 70년대를 하면 안 됩니다. 자, 18번의 답은, 여러분들이 답은 찾기 쉽지만 나머지가 왜 틀렸는지 그것을 분석할 줄 아셔야 됩니다. 왜? 나머지 지문이 나중에 바뀌어서 맞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꼭 기억하십시오. 18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9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밀보장의 예외입니다. 비밀보장의 예외는 있을 수 있다라고 했고요. 예외가 해당되는 것을 모두 골라라 라고 했어요. 첫 번째 가번, 법정으로부터 클라이언트의 정보 공개 명령을 받았다. 법정 소송이 붙었나 봐요.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정보를 공개해 줄 것을 명령했다. 네, 비밀보장 예외입니다. 클라이언트의 치료를 위해서 전문가 회의를 했다. 그러면은 다양한 전문가들에게 그 클라이언트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해줘야 클라이언트를 치료할 수 있겠죠. 네, 비밀보장 예외입니다. 클라이언트 자신이나 상대방의 생명에 위협이 된다. 클라이언트 자신, 그 뭐죠? 네, 자해. 그 다음에 타인의 생명에 위협된다. 당연히 이것은 비밀보장이 예외가 됩니다. 제3자로부터, 다른 사람으로부터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제공받았습니다. 이거 비밀보장해야 됩니다.
자, 클라이언트에 관한 정보를 제3자로부터 받아들였다? 그러면은 제3자로 받아들인 클라이언트 정보를 막 이야기해버려도 되나요? 그게 아니죠. 그래서 라버는 비밀 보장을 해야 되는 겁니다. 비밀 보장을 해라 라고 정리를 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라번 지문은 탈락. 그래서 가나다 1번이 옳은 내용이다. 이렇게 간단하게 해결해 낼 수 있겠네요. 자, 19번의 답은 1번이고요. 20번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목적이라는 게 있고 목표에 관한 설명입니다. 옳지 않은 것은 이라 했어요. 이런 목적과 목표 중에 목적이 훨씬 더 광의적인 거죠. 목적이 크고 거기 안에 목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목표는 2번 목표는 3번 목적은 4번 목표가 5번 목적은 앞에 줘 보니까 목적도 있고 목표도 있고 그러네요. 이런 것들을 조금 고민하면서 보시는 게 좋아요. 목표는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으로 설정해야 한다. 맞을 것 같죠?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목표라고 하는 것은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이 정말 중요한 건데 사회복지사의 판단으로 설정하면 안 돼요. 저로 상호 협의하죠.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가 상호 협의합니다. 상호 협의하에 클라이언트가 결정해서 설정하는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결정해서 목표가 설정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정리가 돼야죠. 그래서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으로 설정해야 한다가 틀린 지문입니다. 목표는 누가 바라는 바? 당연히 클라이언트가 바라는 바와 연결돼야 됩니다. 맞고요. 목적은 큰 개념이라 했어요. 장기적이고 긍정적인 결과의 형태로 제시돼야 됩니다. 무엇 하기라고 하는 긍정적인 형태로 제시될 필요가 있어요. 장기적이라 했죠. 목적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개념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목표가 여러 개래요. 목표가 여러 개면 클라이언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최우선순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목적은 사회복지 실천을 통해 변화되기 원하는 방향의 형태로 어떻게 해요? 네, 기술돼야 될 것입니다. 변화되기 원하는 방향이라 했거든요. 변화되기 원하는 방향, 누가 원한다? 클라이언트가 원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클라이언트의 자결권, 자기결정권이요. 클라이언트의 자기결정권을 중시해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목적이 진술될 필요가 있다라고 했어요. 여기 있잖아요. 클라이언트의 결정에 의해서 목표가 설정되듯이 목적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자, 잘못된 것은 몇 번입니까? 1번입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적 판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목표가 아니라는 거죠. 클라이언트와 상호 협의하되 클라이언트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그게 바로 목표로 설정되는 것이 좋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목표니까요. 20번의 답을 1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21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사회복지 실천 과정에 문제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어세스먼트, 사정 나왔습니다. 옳은 것을 모두 고른다면, 즉 박스 문제죠. 사정은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사정은 리어세스먼트라는 게 있어요. 리어세스먼트는 재사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지속적 과정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의 문제와 자원을 함께 고려해야 되나요? 네. 클라이언트의 문제가 무엇이고 그 다음에 자원은 무엇이고 그러한 것들을 함께 다룰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생태도라는 사정도구를 써요. 생태도라는 무슨 도구가 있다? 사정도구가 있어요. 여기 안에 보면 클라이언트의 환경상의 문제가 뭔지, 클라이언트의 자원이 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러한 것들을 활용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정도구 활용. 맞습니다. 사정 과정에는 그렇습니다. 클라이언트의 관여가 필요하나요? 네, 필요합니다. 사정에서 클라이언트와 상호작용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뭐죠? 생태도 함께 그립니다. 가계도 함께 그립니다. 따라서 관여가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사정 과정에는 끊으세요. 사회복지사의 판단이 보류된다? 아닙니다. 판단이 요구됩니다. 판단 요구라고 쓰면 돼요. 사회복지사가 사정 과정에서 이 종합적으로 분석하는 걸 말해요. 자료 수집하는 것을 종합적으로 종합 분석, 해석하는 것을 우리가 어세스먼트를 하기 때문에 판단이 요구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번 지문 탈락입니다. 답은 1번이 답이 되겠네요. 자, 가나다 모두 다 맞는 내용이니까 1번으로 답을 처리하시면 돼요. 21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22번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사회복지 실천의 전문적 관계에 관한 문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자, 첫 번째 사회복지사는 끊어요. 관계의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전문적 책임을 진다라고 했습니다. 전문적 관계 형성에 있어서 사회복지사가 책임을 다 지는 것이 맞습니다. 그 이유는 관계 형성, 전문적 관계 형성에서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사회복지사의 책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서 전문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워커가 되겠습니다. 사회복지사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관계를 유지해야 될 것입니다. 의도적 관계라고 하죠. 그래서 목적의식을 가져라. 그래서 의도적 관계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의도적 관계. 맞습니다. 관계 형성을 주도하는 것이 클라이언트입니까? 아니죠. 관계 형성이라고 하는 것은 라포를 형성하는 건데 그 라포 형성도 사회복지사의 기술이에요. 따라서 주도하는 것이 클라이언트가 아닙니다. 사회복지사가 주도적으로 관계 형성을 이루어 가야 될 것입니다. 전문적 관계 형성은 어떻게 클라이언트가 하겠습니까? 자, 초기 단계는 다음 단계로의 진행에 영향을 주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초기 관계, 이 초기 관계는 라포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 긍정적 친화 관계 형성이 아주 중요하다라고 하죠. 라포 형성이 되었을 때 다음 단계 진행이 수월해질 것입니다. 예, 맞습니다. 관계는 시간적 제한을 갖습니다. 이걸 우리가 한정성이라고도 하고요. 관계는 한정성 또는 시간 제한성이라는 말을 쓰죠. 자, 전문적 관계에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잘 기억해 주시고요. 옳지 않은 것은 3번이었습니다. 관계 형성을 주도하는 것은 사회복지사가 됩니다. 관계 형성 기술을 사회복지사가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2번의 답을 3번으로 처리했고요. 23번 문제 들어갑니다.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는 게 무엇이라겠죠? 고지된 동의, informed consent라고 하는 고지된 동의입니다. 고지된 동의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이 고지된 동의는 클라이언트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중요한 부분이죠. 이 고지된 동의를 받아라라고 하는 것이 사회복지사 윤리강령에도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잘 착안해 주시면 되고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의 한계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려야 될 것입니다. 알린다. 이게 바로 고지입니다. 서비스는 한계점이란 게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러한 것도 고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맞고요. 그 다음에 고지된 동의는 서비스 제공 이후에 받는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서비스를 다 제공 안 해서 고지된 동의 받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고지된 동의를 받고 그 다음에 서비스 제공으로 들어가는 거죠. 순서가 틀렸어요, 여러분. 이게 1번이고 이게 2번이에요, 여러분. 자, X. 고지된 동의의 형태는 구두 또는 서면 등이 있을 수 있죠. 자, 고지된 동의. 내가 고지를 구두로 해서 동의 받을 수도 있고요. 서면으로 내가 고지해서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도 계약에도 고지된 동의가 있는데요. 거기에는 구두 계약이라는 게 있고 서면 계약이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와 관련된 위험성을 분명히 알려야 될 것입니다. 알린다. 또 뭐죠? 고지해라 라고 했어요. 서비스의 한계점이 이런 겁니다. 알리고. 그 다음에 관련된 위험성이 이겁니다. 알리고요. 클라이언트에게 서비스의 목적과 내용을 분명히 알려라. 이것도 고지입니다. 그냥 알릴 의무예요. 알릴 의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고지된 동의는 서비스 제공 이전에 받습니다. 이전에 받는 거예요. 이전에 받고 서비스 제공이 들어가야 돼요. 예, 순서가 잘못되었네요. 23번의 답은 2번이 답이 됩니다. 24번 문제 들어갑니다. 24번 문제 별표. 자, 이 문제는 이의 제기가 됐었어요. 이의 제기가 됐었는데 그것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받아들이지 않은 문제가 바로 이건데요. 전공서적에 보면 여기 있는 체계 개발 기능에 옹호자가 들어있는데 24번의 가답안과 최종 답안이 4번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의 제기가 통하지 않았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본 결과 이 상대적인 답안을 찾는 문제다. 최선의 답안이라 하죠. 보통 상대적인 답안, 매력적인 답안을 찾아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문제의 취지인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직접 서비스 1대1이라고 하죠. 직접을 상담가 직접 맞습니다. 그 다음에 체계를 연결하는 사람, 기관, 체계, 자원 연결하는 기능에 사례 관리자 있나요? 네, 있습니다. 체계를 유지하는 것, 유지 기능에 바로 팀 송원이 있어요. 팀을 꾸렸으면 그 체계가 유지될 수 있다라고 해서 팀 송원 맞아요. 그 다음에 체계 개발과 연관성 있는 것이 뭐 프로그램 개발자,
그 다음에 기획가 이런 것들이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옹호자도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옹호자도 들어갈 수 있는데, 왜냐하면 옹호자는 클라이언트가 자원을 얻을 힘이 없을 때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그 자원이 없다 보니까 없다 그러면 개발을 해서 자원을 개발해서 연결해 줘야 될 것이고, 만약에 이 자원이 있다 그러면 옹호자는 그 자원을 연결해 줘야 될 겁니다. 그래서 체계 연결 역할에 여기에 옹호자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옹호자는 전공서적을 보면 체계 연결 기능에도 있고 체계 개발 기능에도 있는데, 이 출제자는 이 옹호자를 체계 개발 기능의 기능으로는 약하다라고 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강화 나오면 촉진자다 이렇게 정리하라 했어요. 강화 나오면 촉진자, 이게 이제 하나의 공식처럼 돼 있어요. 그러면 24번에서 옳지 않은 것 찾기거든요. 답을 4번으로 처리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제 생각에는 이건 우리가 전공서적에서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게 난해한 부분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을 했을 때는 출제자의 의도는 상대적으로 최선의 답안을 찾아라 라고 하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를 답으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직접 서비스 제공자에 제가 하나씩만 더 써드릴게요. 정보 제공자가 있어요. 정보 제공자가 또 직접 서비스 제공자에 들어가고요. 체계 연결 기능의 사례 관리자, 옹호자만 있는 게 아니라 중개자도 있겠죠, 여러분. 중개자도 체계 연결 기능에 들어가요. 체계 유지 기능에 팀 성원이 있죠. 조직 분석가도 들어갈 수 있어요. 조직 분석가, 자문가 이런 것들이 바로 체계를 유지하는 기능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체계를 강화하는 것에 촉진자가 있습니다. 체계 개발은 여기서 써드렸죠. 프로그램 개발과 기획가 이런 식으로 좀 정리해 놓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24번의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25번 문제, 마지막 문제 들어갑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 면접의 특성입니다. 인터뷰라고 하는 특성이죠. 모두 고른 것은이라 했습니다. 개인 목적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입의 목적이 치료냐 아니면 성장을 위한 것이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개입의 목적에 따라서 의사소통의 내용이 컨텐츠예요. 안에 있는 의사소통의 내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제한될 수 있다는 것은 달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달라질 수 있다. 예, 맞는 내용으로 정리하시면 되죠. 목적은 다양하니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필요에 따라서 여러 장소에서 수행됨이라고 했어요. 네, 여러 장소에서 수행될 수 있습니다. 오픈되는 곳에서 할 수도 있고 오픈되지 않은 곳에서 할 수도 있겠죠. 이것은 필요에 따라서 하는 겁니다. 필요에 따라서 기관에 있던 상담실이 있는데 그 상담실의 한 곳에서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필요에 따라서 그 장소를 바꿀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관의 상황적 특성과 맥락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했어요. 기관의 상황적 특성, 그 다음에 맥락, 상황을 우리가 환경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그래서 기관의 환경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기관의 환경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기관의 승인도 받지 않았는데 면접하면 안 되죠. 그래서 기관의 맥락과 기관의 상황 속에서 면접이 이루어지는 게 좋습니다. 특정한 역할 관계가 있습니까? 네,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클라이언트의 역할이 주어지죠. 사회복지사, 면접자, 클라이언트, 피면접자 역할이 주어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만 있는 게 아니에요. 면접에서는 목표 지향적이다.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목표 지향적인 대화고요. 그 다음에 아시는 대로 상호작용이라는 거 있어요. 서로 인터뷰라고 하는 것은 주고받는 거예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상호작용이 중시된다라고 정리하시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시간 제한성이 있어요. 시간 제한성, 그 다음에 계약을 맺죠. 계약성, 그 다음에요. 네, 한정성과 시간 제한성은 같은 말이 했으니까 쓰지 않겠습니다. 공식적인 겁니다. 이 면접이라는 것은 비공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공식성이 있다. 이렇게 몇 가지를 더 적어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가나다라 모두 선택하셔야 됩니다. 5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25번 문제의 답은 5번입니다. 사회복지 실천론에서 여러분들이 느끼신 바는 무엇입니까? 좀 수월하게 풀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도 사회복지 실천론은 쉽게 출제될 것이 예상되고 여러분들이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중요한 영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안 돼요. 쉽게 접근해 나가시는 연습을 해 주십시오. 그러려면 탄탄한 이론이 필요합니다.
그 이론적인 학습을 등한시하지 마시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셔서 실천론에서 고득점으로 합격의 영광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